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인터미디어 대표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고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네, 예전에 강의할 때 이제 만났던 학생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게 반갑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났지만,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이나 응원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기분으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름하고 학번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하는데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지금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제가 이제 j 인터미디어에서 파생된 어떤 서브 브랜드인 갤러리에서 했던, 반갑습니다. 네, 저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미숙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베테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아토드 작가님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예, 하고 있어서 1부에서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아토드 작가님들이 본격적으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동하시는 활동 상황이랑 또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했던 기업 사례를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화면을 보시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모습하고 PPT의 모습이 보이면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 바로바로 남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처럼 미디어 아트와 디자인 분야의 확장성을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하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 관련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분야도 좀 탐색을 해보고 또 이 디자이너, 예비 디자이너로서 이런 정말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로 또 접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탐구해보고 같이 좀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토크하기 전에 이번에 제이아트 스페이스에서 전시했었던 그 전시 풍경하고 내용을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갤러리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 10초에 한 번씩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이시면 남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제이아트 스페이스라는 갤러리이고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집에 계시는 분도 많고 할 텐데 잠시나마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 좀 탁 트이시라고 이렇게 사진 전경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우측 사진처럼 작은 갤러리 홀로 돼 있고요. 대신에 이 앞쪽은 굉장히 넓은 잔디마당이 돼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갤러리를 올해 3월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셨거나 못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어떤 전시가 있었었는지 제가 잠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 갤러리가 어떻게 지금 오픈하게 되었는지 잠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오는 화면은 j 인터미디어와 j 아트스페이스의 이 구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다리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사진 다 보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많은 힘이 됩니다. 이 구조도 보시면 이 제이아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제이 인터미디어 사무실인데요. 사실 제이 인터미디어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그
그 서브 브랜드로서 이제 제이아트 스페이스는 갤러리 공간으로 이제 경기도 양평에 오픈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제이아트 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아트 상품이라든지 제품들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시하면서 판매를 했던 아트 기획 상품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노트, 저희 주제에 맞는 희망 노트라는 홈 노트라는 거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갑자기 이런 거 소개를 하는 장면이 조금 재밌긴 할 텐데, 이렇게 홉 보틀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즘 이런 얇은 핸드백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물병인데요. 이렇게 홈 노트와 홈 보틀을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던 올해 지금 설립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전하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뉴미디어 컨텐츠 가지고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기획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만든 컨텐츠나 그런 서비스가 소비자나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피드백을 받거나 소통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뭐 비싸고 화려한 그런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들지만, 그게 정작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그걸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기회가 좀 없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이 뉴미디어 아트라는, 미디어 아트라는 이 매개체 가지고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운영을 하면서, 또 여기서 만난 여러분들의 뭐 피드백과 또 사람들의 반응, 또 이 아트에 대한 이 퀄리티를 가지고 다시 제 인터미디어 기획사의 아이디어와 그 기업 콜라보레이션 할 때 같이 시너지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B2C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B2C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몰이나 그런 갤러리 스페이스, 그리고 B2B 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해서 인터미디어 기획사 같은 이런 기업과 그런 솔루션들을 창출해내는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첫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 제가 클릭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탄생된 제이아트 스페이스에서 첫 전시를 드디어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더 호비라는 주제로 개관을 했고요. 뉴미디어 아트 내 작품과 함께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각계각층 모든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환으로 다양한 방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와 그런 공연들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저희 같은 뭐 디자인이나 아트 분야뿐만 아니고 뭐 음악이나 예술, 공연 분야에서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요즘 감동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었던 것 감동을 같아요. 전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연극, 뭐 대회 캠페인,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상황, 또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또 다른 일도 병행하실 수 있고요. 어떻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각자 그런 희망을 찾고 활동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자유롭게 그런 글도 올려주시고 하면 얘기하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 더 호비라는 전시에서 출품했던 작품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지금 작품이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다시 로딩이 될 거예요. 아토드 작가님들께서 이제 새 작품을 출품을 하셨고요. 이제 제가 조금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83도라는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뉴미디어 작품입니다. 단풍의 그런 익어가는 풍경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이 키네틱하게 움직이는 홀로그램 판넬이 라이팅 빛을 반사하면서 나오는 영사되는 그 단풍을 구현한 영상미를 나타내는 키네틱 인스톨레이션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는 긴 바, 알루미늄 바를 돌리면 이렇게 사운드가 연동되는 육중주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이렇게 긴 알루미늄 스틱이 움직이면서 끝에 LED 라이팅이 달려 있어서 우리의 몸짓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 풍경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런 로보틱한 인솔레이션 작품을 3점을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차가운 매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메카니컬하고 키네틱한 움직임을 통해서 서정적이고 우리한테 희망과 그런 치유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을 선사하면 좋겠다라는 기획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드 분들이 출품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저도 요번에 에이지라는 작가로 작품을 한 점 출품을 했습니다. 지금 제 작품 슬라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윈드차임이라는 윈드차임 포 호비라는 인터랙티브 인솔레이션 작품이었고요. 이렇게 천장에 해밍한 인터랙티브 그 윈드차임을 설치를 하고 그 오브젝트를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터치할 때마다 그 오브젝트의 사운드도 나고 디지털 사운드도 연동이 되면서 프로젝션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터랙티브 쌍방향 인솔레이션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작품을 통해서 전시를 할 수 있었고요. 전시 풍경을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컨셉이 이제 경기도 양평에 굉장히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친근하고 이런 컨셉으로 뉴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지역 주민한테도 전달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서울에서도 오시지만 이 지역 다양한 주민들도 오셔서 자유롭게 이 작품을 터치하고 만지면서 각자 자신의 희망도 생각하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아트를 즐기는 그런 하나의 예술의 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잔디마당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미디어 아트가 정말 이렇게 예술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구나. 이런 예술적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저희도 공감을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면서 요번에 아트 토크를 진행하면서 정말 예비 디자이너, 디자인과 학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래픽이나 디자인 작업이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너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어떤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떤 직업과 내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예술적인 전시를 통해서 그 예술적인 측면과 또 이런 미디어 아트가 상업적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특강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상품이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여기 채팅에 재밌는 질문 남겨주시는 분
10분을 저희가 나중에 선정해서 이 홈노트와 이 물병, 이 공병을 저희가 남겨주신 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마쳤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잠시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미디어 아트의 그런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해서 같이 토크해보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 업무가 주로 기업에서 조금 더 트렌디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걸 응용하면 좋을지 좋은 컨텐츠와 솔루션을 추천하고 제안해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대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디자인과 이런 그 개발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민첩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정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기업에서는 어떻게 미디어를 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택틱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준비하시는 디자이너로서 이런 분야로 진출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탐색해 보면서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라세터라는 감독,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픽사 애니메이션에 있는 존 라세터가 했던 말인데요. 아트는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고 테크놀로지는 아트에 영감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아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발전되는 급변하는 기술과 이런 사회의 변화가 우리가 하는 이 아트를 또 발전시키고 서로 이렇게 쌍방향의 시너지가 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제가 몇 가지의 퀘스천을 조금 담아왔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탐구해보고 좀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제가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대가 디지털 택틱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런 핸드폰, 뭐 시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모든 우리 삶에 있는 이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이 어떻게 디지털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활용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이렇게 그 예술의 분야로도 많이 작품적으로도 조명이 되지만 기업에서 또 사회 산업 분야에서 응용 기술로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Emma. Huh?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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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셨나요? 이거 보니까 진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때는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제 광고물이긴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다 디지털인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기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모든 우리 삶의 부분에서 디지털을 응용하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과 또 그걸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한심해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 하지만 정작 이 남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정말 디지털이 아닌 정말 리얼 휴지가 필요한 거죠.
되게 시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디지털라이즈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가치와 이런 그런 접점을 창출해내는 일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그 첫 번째 질문에 돌아가서 왜 이렇게 기업에서 자신들의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디지털 택틱을 이용해서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됐다고 일컫는데요. 모든 기업과 사회에서 자신의 산업, 서비스, 제품 분야에서 완전히 디지털 탈바꿈 하겠다라는 캠페인이 사실은 수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고요. 요번에 팬데믹 코로나19를 맞이해서는 더 많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우리의 집과 가전과 모든 물품과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서 되는 사물 인터넷 IoT 서비스와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쇼핑과 행동들의 패턴을 데이터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서비스로 전달하는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쏟아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면에는 이게 달걀이 먼저인지 그 닭이 먼저인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회가 변하고 기업이 자꾸만 디지털 택틱, 디지털 마케팅 툴을 해서 우리에게 삶에 진입을 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삶을 자꾸 만들고 우리의 욕구가 변화되면서 기업과 사회가 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살면서 경험하는 수단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디지털 미디어로의 대전환 시대를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더 한층 앞당기게 되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 또 우리처럼 이런 아트와 디자인을 공부하는 이런 분야의 사람들도 더 할 수 있는 분야와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진을 한 장 갖고 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시대 변화를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사진들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팬시한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이렇게 멋지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페인같이 정말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이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이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들의 연설이나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매년 있는 CES 행사가 라스베가스 미국에서 이제 전자쇼가 펼쳐지는데 올해만 특별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그 팬데믹 삶이지만 더 베러한 노멀을 선사하겠다는 컨셉으로 연설을 했었고요. Your Own Unique Way라는 그런 그 컨셉으로 삼성전자가 우리들의 각자 개개인의 삶에 그 커스터마이즈 되고 맞춤형인 서비스를 기술을 제공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보시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유니크한 맞춤형 컬러의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모토를 삼았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또 팬데믹이지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다운 노멀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겠다 이런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공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더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한 거죠. 저는 조금 이 중에서 우리 삶의 패턴에서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예로 쇼핑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죠?
이런 마케팅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모먼을 제로 모먼이라고 말한 마케팅 용어인데요. 이거는 구글에서 우리의 구매 패턴, 행동 모델을 착안해서 만든 용어예요. 사실은 이전에 이 P&G라는 기업에서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할 때 언제 딱 이걸 사야지라는 결정을 하지라는 연구를 했을 때 옆에 보시면 First Moment of Truth라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 마켓이나 가시면 어느 위치에 VMD적으로 제품을 디스플레이 해야지 그 제품이 잘 보이는지, 또 7초에서 한 15초 사이에 우리는 구매 결정을 이미 한다고 해요.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고 해요. 그걸 First Momen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글에서는 아니다. First Moment 이전에 사람들이 어떤 구매를 해야 하고 싶다는 자극을 받은 이후에 제로 모먼이 있다. 이 제로 모먼 진실의 순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진실의 순간은 바로 이 디지털적인 어떤 행동,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마케팅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걸 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마켓 가서 이렇게 사는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1인 커머스 시대를 맞이해서 인플루언스 통해서 더 싸게 구매를 하거나 공동 구매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막 샅샅이 뒤져서 리뷰를 보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색을 거치고 검증한 후에 구매를 하죠. 그러면 그 구매했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또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고,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쇼핑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에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술을 또 디지털 마케팅 툴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다가올까를 여러 측면으로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 되면서 온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런 디지털 경험 마케팅 시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극명하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사지 않고 구독하고 또 쉐어하고 다시 구매하는 데서 또 같이 구매를 하고, 또 이제 기업이 어떤 뭐 책을 하나 팔더라도 꼭 서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그 북토크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책을 또 판매하고, 이런 1인 커머스 크리에이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되게 좁아진 것 같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건 좁아졌지만 굉장히 더 확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장된 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접목할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그 디지털 솔루션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또 그거에 관련된 강의는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뭔가를 꼭 이렇게 창조해내는 일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믹스하고 다시 재탄생시키고 적절한 요구사항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거를 또 컨설팅하고 제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기술이 있었지만 다시 또 의미 있게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코로나19 때 그게 그 경험을 했었는데요. 두 가지 특징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홀로그램 화면이 나가야 되고요. 혹시 안 나가면 글을 남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연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지금 영상을 좀 틀어드리면, 이거는 2011년도에 머라이어 캐리가 유럽 전역에 걸쳐서 홀로그램 공연을 펼치던 모습입니다. 들리시죠?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그 공연 현장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똑같이 머라이어 캐리를 공연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더구나 실제 머라이어 캐리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머라이어 캐리가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환상적인 연출, 이런 게 가능한 게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무대이죠. 마이클 잭슨 무대도 그렇고 2019년도에 그 빌보드 어워드 공연에서 저희 엠넷에서도 나왔었던 마돈나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시대 이거는 제가 2011년도에 했던 그 야외에서 했던 소녀시대 홀로그램 무대라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그 가수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 공연을 실시간으로 어디 장소에서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또 다른 레비뉴를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해외에서 강연자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저한테 컨설팅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없고 이럴 때 적합한 기술로, 원래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예전부터 이미 있었던 익숙한 기술이고요. 중세시대에도 공연 연출 때 이렇게 45도 각도에 반사되는 걸 연출하는 걸로 썼을 만큼 익숙한 기술인데, 2019년도에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없으면서 코로나 때 응용하기에 좋은 기술로 다시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텔레프레젠스 홀로그램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촬영한 그 홀로그램 크로마키 영상 데이터를 세계 어디든 통신만 원활하면 실물 사이즈로 다른 장소에 영상하는 텔레프레젠스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강연자가 해외에서 올 수 없고 뭐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직접 뭐 만나러 갈 수 없고 선생님들도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재조명되고 재탄생 될 수 있는 좋은 혜택으로 기술로 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슈화 했었던 것 같고, 얼른 플랫폼화해서 특화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특허도 내고. 두 번째 좀 재조명했으면 좋겠는 중요한 기술로 가져온 거는 바로 XR인데요. 여러분들 AR, VR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 혼합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Extended Reality라고 해서 XR로 오히려 AR, VR, MR 등 모든 것을 혼합해서 진짜 가상 그 버추얼 시대가 초래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말 VR, AR 집중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벌추얼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원하는 서비스와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미술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메타버스 지금 전시도 VR로 관람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요번에 지난해 애플에서 했던 기조 연설에서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올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실시간으로 개발자와 얘기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잡음이 들어온다고, 저희 약간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잠깐씩 멈추고 가겠습니다. 제가 볼륨을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지금 제가 다시 마이크 좀 조정을 했는데 지금 목소리는 어떠신가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XR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했던 경험에서도 이렇게 뭐 모토쇼나 쇼룸이나 모빌리티 쇼나 이런 거에서 직접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지만 기존의 그런 그냥 단순한 헤드마운트를 끼고 보는 가상
VR은 뭔가 조금 식상한 것 같고 새로운 게 없을지 이런 의뢰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VR로 가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굉장히 즐기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어지러움도 없고 퀄리티와 이런 게 보장된 상황에서 누구나 즐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도들이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VR로 3D 영상을 보는 걸 넘어서서 그 메타라는 의미가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니버스라는 거의 합성어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단순히 그 3D로 관람하는 걸 넘어서서 나만의 아바타가 직접 그 가상 세계에 진입하고 그 안에서 내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모든 그런 문화, 예술, 경제 활동까지 거기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에 올라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반가운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싸이월드 세대라서 너무 기뻤는데 다시 싸이월드가 탄생한다고 해서 요번에 이제 싸이월드는 이제 2D가 아니고 메타버스 시대에 재탄생된 싸이월드라고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더 실제와 같은 나의 미니미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거기서 소통하고 또 경제활동, 가상화폐로 경제활동도 펼치면서 리얼하게 우리의 가상 그 공간을 즐기는 서비스죠. 앞으로도 이런 플랫폼과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런 거가 개발될 때 우리 같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역할이 또 확장되고 그 디자인해야 될 일들이 많을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요번에 BTS 공연 나올 때 처음에 런칭하는 것도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제일 처음 오픈을 했죠. 노래를. 그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BTS 노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또 회사, 공연, 모든 패러다임을 이제는 단순히 그냥 비대면인 온택트 시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현실 세계에서 즐길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비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그 많은 가치들과 이런 신사업들, 뉴 플랫폼들, 뉴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가뜩이나 할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가상 세계까지 확장되면서 내가 할 역할이 진짜 많아지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탐색해보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요즘에 유튜버로 굉장히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신사임당 혹시 아시나요? 신사임당이라는 그 유튜버가 했던 말 중에 요즘 시대는 건국 이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호불호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굉장히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했던 거는 이제는 직접 어떤 뭐 사업을 창업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이나 기존에 있던 저희도 이제 요번에 그런 제품을 판매했던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런 스마트 스토어 이런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건국 이래 없었다라는 기조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메타버스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이 가상의 세계,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까지 구축이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안에서 직업도 늘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벌이도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직업도 변화되고 축소되는 직업군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신생으로 생기는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메타버스에 탑승해서 이 디지털 시대와 더 초월적인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메타버스 가상세계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꼭 그 세계에 진입해서 그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걸 알면서 접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사업화해서 펼쳐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이 펼치는 것,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디지털화 되면서 변화되고 있는 거를 짚어봤는데,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이라는 거, 디자인 이렇게 편집하고 엽서 만들고 일러스트 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자꾸 디지털화 된다고 하고, 회사도 그렇게 늘어나고, 이런 시대에서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명체 같아요. 하나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표정이 좀 얄밉기도 한데요. 그 아이가 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제품들, 서비스들, 조달해야 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재미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 넓고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넓고 할 일이 많다기보다 디지털 세상은 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런 회사들은 어디가 있지? 거기선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지? 라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추려봤습니다. 이런 광고 대행사, 또 뉴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에이전시, 또 영상 프로덕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VR, AR, MR 솔루션 개발사, 뭐 아트 연출, 이벤트 기획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업군들 중에서 다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틀리겠지만 이런 기획 파트 위주의 분야와 또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분야, 또 그걸 구현하는 개발 파트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디지털라이즈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코딩을 배워야 되나?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작은 그런 UI 기기에서부터 저렇게 멀리 그런 산이나 그런 파사드, 건물에 쏘는 미디어 영상, 미디어 파사드 쇼나 아니면 그 현실 세계를 아예 넘어서 뛰어넘는 이런 가상세계의 컨텐츠까지 이런 세계가 확장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그 앞단에서 어떤 컨텐츠와 디자인을 딜리버리 할지 기획하고 디자인해내는 그런 여러분들과 같은 창작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현하는 것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창출해내는 것과 같이 융합해서 기술과 아트가 잘 화합이 됐을 때 이런 멋진 컨텐츠들이 계속 창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택트 시대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업에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또 여러분들처럼 디자이너와 많은 개발자와 기획자와 업무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지금 강의했던 내용을 듣고 조금 나도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데 나의 디자인 이런 기능을 조금 이용해서 내 분야를 확장시켜 볼까라고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로 탐구 차원으로 어떤 소양과 어떤 준비를 하면 조금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지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융합 시대라서 우리는 누군가와 타인과 협업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타 부서와 또 옆 팀과 또 클라이언트, 고객사와 외주사와 아웃소싱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기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야는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내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시대니까 더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요새 그런 자리도 많잖아요. 책을 읽고 또 북토크하는 자리,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소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소통은 말발은 아니에요. 말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는 좀 틀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감하는 야의 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타 부서와 타 또 그 기업과 협업할 때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나의 디자인과 이런 걸 설득한다면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아까 뭐 홀로그램 했던 사례도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초기에 했던 사례라면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했던 사례라서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CES 라스베가스에서 현대 모비스 부스관을 했던 그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니까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해외에서 했던 전시 같은데요. 이때 저희 회사 제가 다녔던 이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5개의 솔루션 정도를 이 부스에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 개발자, 뭐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자 모든 사람들이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일을 하다가 중간쯤 갔을 때 약간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일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각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분야가 굉장히 제일 힘들고 굉장히 예민하고 이럴 때 회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게 생각납니다. 다 핸드폰, 노트북을 덮고 우리는 2020년 CES에 올림픽을 가는 올림픽 선수입니다. 다들 되게 황당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계주 선수입니다. 우리 지금 모인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다 계주 선수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제 옆 동료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게 생각나요. 다들 너무 업무에 이제 힘들고 협업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때 그 질문을 받고서 조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 때려야죠. 뭐 용서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결국 제가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힘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딱 2마디만 서로에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정말 일 잘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리고 정말 힘들겠네요. 이렇게 2가지만 얘기를 하자.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직원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셨고 정말 그래서 그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기보다는 이 어려운 복잡한 프로젝트를 서로 이해하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로 생각이 납니다. 2번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학교에 있을 때 사실 팀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리더십 역할도 한번 해보고 이번에는 좀 서포트하는 팔로우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도 해보고 의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조금 바꾸면서 그 팀워크를 다지는 일들을 하면 나중에 기업에서 갔을 때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고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팁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갑자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꾸 나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렇게 개발한 적도 없고 그런 스펙도 없고 한데 저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까 봐 사실 기업에서 면접 보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채용할 때 물론 경력자를 요새 많이 우대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몸담고 있었는지 실질적인 경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었는지 그거를 기획해볼 능력이 있는지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가상 프로젝트 제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에 여러분들 어플라이 할 때 응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과제로 이런 사실은 많이 하실 텐데요. 나중에 취업 진로 여러분들이 탐색하실 때 가고 싶은 회사 기업만의 그런 산업 분야,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으로 내가 한번 이런 가상 프로젝트를 제안을 만들어 보는 거, 이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만의 창의성을 잃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뭔가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림을 못 그려도 컴퓨터가 그려줍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디자인 학과 여러분들 모두 들어가셨을 거고 지금 열심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실 건데요. 사실 기업에서 디자이너가 이런 부품 꿈을 안고 들어갔을 때 한 3년 정도 되면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오퍼레이터인 것 같아. 나는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일만 하고 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디자인을 하지 않겠어. 라고 정말 선포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봅니다. 갑자기 부동산을 하거나 카페를 차리거나, 물론 그 직업도 너무나 좋지만요. 여러분들의 이런 처음 디자인과 아트를 사랑했던 마음을 그런 걸로 쉽게 잃지 마시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스스로 디자이너다, 내 스스로가 창작자이다, 이거와 나는 오퍼레이터다 라는 건 사실 그런 기업이나 환경이 준다기보다 내 자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이 시켰던 구름을 그리고 왔지만 집에 와서는 제가 솜사탕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창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술적 활동을 지속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런 드로잉이나 일러스트를 뭐 엽서로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약간 제품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나만의 예술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나만의 디자인 세계를 유지한다면 어떠한 다른 어려움이 와도 내 그런 열정과 디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많은 힘든 업무와 프로젝트를 하지만 저희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잃지 않고 또 여러분들과의 그런 소통한 접점을 만들고 싶고 창의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거라 믿고 이런 갤러리라는 거를 같이 병행하는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 all life creator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자기가 나중에 펼칠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제가 지금까지 이제 뉴미디어 아트를 예술적 활동과 이런 기업이나 진로 탐구 차원으로 조금 다뤄봤고요. 잠시 5분간 쉬시고요. 저희가 세팅하는 동안 2부에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정말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토드 작가님들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